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살다 보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의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당황스러워서 그런 말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애꿎은 상대에게 벌컥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저항을 누르고 곰곰이 되새기면 그때부터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뭘 하든 잘 되는 사람들은 능력도 있지만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분명 잘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태도의 바이블로 전해 내려오는 스토아 철학에서 길어올린 가장 강력한 성장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은이 앤드루 맥코널,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23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스토아 철학에서 발견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13가지로 정리합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부터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회사 렌티드를 설립한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화려한 이력이 보여주듯 타고난 재능과 실력으로 성공 가도만 달렸을 것 같은 그가 왜 태도를 성공과 행복의 제1요소로 꼽는 걸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만나고 나는 살아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도 머릿속으로 내 첫 회사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었다. 한마디로 내 보스는 나 자신이다.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다였다. 돈과 시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니 잠시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내 생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이제 보스가 없다는 점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내 보스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 사람의 고객이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성질 고약한 상사를 둔 회사 생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고객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직원, 투자자, 동업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야 했다. 투자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잠재적 동업자가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직원들이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고민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상하게도 자유는 점점 멀어져 갔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로 꼴딱 지새우는 밤과 주말이 더욱 늘었다.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일할 때는 근무 시간에만 열심히 일하면 됐다. 그런데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상황이 되자 하루 24시간을 일에 매달려야 하는 느낌이었다. 내 시간, 내 일정, 내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게 다가왔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유와 정신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누군가의 요구와 욕망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나만의 경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고 더군다나 성과도 좋아졌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고객도 동업자도 직원도 아니었다. 바뀐 건 오직 나 자신이었다. 깨달음의 순간은 어느 날 문득 찾아왔다. 내가 설립한 회사 렌티드는 휴양지에 별장을 가진 소유주와 별장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연결해주는 회사다. 우리 회사의 특징은 단기가 아닌 장기로 개별이 아닌 입찰 형식으로 계약해서 소유주와 관리인 모두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즉 고객들이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인 휴양지 숙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불철주야 일만 하는 와중에 갑자기 깨달았다. 고객들의 부동산 자산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 쓰면서 왜 내가 가진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는 허투루 아무데나 쓰는 걸까? 나는 부동산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넘긴 고객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실상은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 또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짜로 나눠줘 버렸다. 그렇게 유일하고도 귀중한 자산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남은 찌꺼기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며 자괴감에 휩싸이는 꼴이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그렇게 나눠줌으로써 정작 나는 인생에서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 신세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업무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느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주말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꼴딱 지새운 밤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펼친 소모적인 협상과 행사들,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무의미한 논쟁들,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한다며 괴로워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은 얼마를 차지했는가. 하나씩 돌아보니 진짜 문제가 분명해졌다. 내가 가진 자산을 가장 싸구려 취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경제적 자산과 달리 시간과 에너지 같은 정신적 자산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로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요구와 상황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을 탕진하다가 끝내 임차인 신세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다. 왜 같은 자산을 손에 쥐고 출발했는데 정반대의 결말로 끝나는 걸까?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다. 바로 인생이라는 자산을 대하는 태도다. 자산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고민과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들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지킨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쓴다. 일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구별하기에 비판을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한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할 일을 찾아 실행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인생의 보스다. 결정권자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타인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않는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떻든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당신도 과거의 내가 그랬듯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낭비한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것이 태도의 문제라면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한번 임차인 신세가 되었다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과정에 끈기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은 엄청나다. 그리고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지지해줄 2300년이나 된 철학도 곁에 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철학의 지지자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이 함부로 탕진해버린 자산과 비슷하다는 깨달음은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2300년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다. 세네카는 서기 1세기에 인생의 무상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다음과 같은 훌륭한 문장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땅을 한 뼘도 내놓지 않으려 애쓰며
이웃과의 지극히 사소한 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오는 이들을 방관하며 심지어 앞장서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까지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손에 쥔 재산과 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전 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비열한 말이나 행동을 대범하게 넘겨버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곰곰이 되짚으며 속을 끓인 적이 없는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은가? 일요일 밤 침대에 누웠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는 않았는가? 이상은 세네카가 말한 인생을 방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보편적인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떠들고 행동하지만 실은 타인의 말과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로 인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으므로 실제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니다. 이처럼 외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살아갈 뿐 의지에 따라 살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남들의 비판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5가지 방법. 누구나 비판을 부담스러워한다.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도 비판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새롭거나 흥미로운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의 말이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기꺼이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적어도 당신은 아닐 것이다. 비판에 직면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비판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비판을 받으면 그와 관련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과 당신 직원들은 단지 내 반응을 확인하려고만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니까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당신이 나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하려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얼마나 드문 사례인지 당신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모든 피드백은 행동으로 연결될 때야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동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비판을 수용하고 처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5단계의 프로세스를 고안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앞 글자를 따 TRIED라는 이름을 붙였다. T, Take Time, 뜸들이기. R, Reflect, 숙고하기. I, Identify, 확인하기. E, Echo, 반추하기. D, Deliver, 실행하기.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뜸들이기다. 흔히 비판이 날아들면 기분이 상하고 저절로 방어벽부터 올라가기 마련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장착된 기본값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출발점인지는 몰라도 종착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판이 들어오면 일단 뜸을 들이며 반사적인 반응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 그 비판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현명하다.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인 뒤에는 그 비판을 차분히 숙고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가? 무엇을 의도한 비판인가? 그가 말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모든 정보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근거로 작용한다. 숙고가 끝나면 3번째 단계, 즉 이 비판의 어느 부분은 받아들일 가치가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셈이다. 이것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과 그가 하는 말에 우리의 시간과 집중을 어느 정도나 내줄지를 결정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제 당신이 받은 비판을 다시 한번 숙고하며 반추하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우리가 확인한 눈꽃만큼의 진실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나 세부사항, 지침을 추린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하기다. 비판이라는 선물의 포장을 풀고 그에 대처하는 행동을 실행에 옮겨 그 비판 속에 들어있는 눈꽃만큼의 진실을 최대한 활용할 때 진정한 마법이 완성된다. 남의 비판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과정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되풀이할수록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본능적인 방어벽을 대신할 제2의 본성이 뿌리를 내린다. 인생 망하기 직전에 깨달은 한 가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일이 한번 삐그덕 됐을 뿐인데 나쁜 일이 줄줄이 일어날 것만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그런 불안은 실체와 관계없이 저 혼자 쑥쑥 자라다가 마침내 마음과 정신을 압도하기에 이른다. 이 지경이 되면 진짜 문제는 걱정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기가 쉽다.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전부 소모했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건넨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한 번이라도 불운을 미리 생각한 사람이라면 정작 그 불운이 닥쳐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 커다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에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운을 믿는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건이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불운을 견딜 수 없는 우연으로 치부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겨우 힘들게 견뎌내는 불운을 기나긴 사색으로 견딤으로써 시련에 적응한다. 내 딴에는 스토아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세네카의 조언에 따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엇보다 경계한 것이 바로 노예같이 사는 삶이다. 세네카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직시할 능력과 의지를 가로막는 맹목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시련을 미리 준비하거나 예방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타조를 따라하기보다는 진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인가? 를 자문하는 쪽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과에 목숨 거는 사람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될 것. 당신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고 생각해보라. 합격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출제 경향도 꼼꼼히 파악했고 기출 문제도 몇 번이고 풀어봤다. 당일 컨디션을 위해 나쁜 음식은 피하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하필 시험날 아침에 탄 택시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백방으로 애써서 시험장을 찾았지만 결국 문은 굳게 닫혔다. 당신은 실패했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그간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헛것이 되어버렸으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반대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던 친구가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된 바람에 그날 시험을 잘 쳤다고 해보자. 그럼 그 친구는 성공한 게 아닐까? 별 수고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냈으니 그거야말로 큰 성공이 아닌가?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종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도 시험 당일에 어떤 악재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결과에 집착하고 우리의 행복을 전적으로 그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내준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과정이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교만 없이 받고 집착 없이 놓아주라 라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결과가 나쁠 때는 물론이거니와 좋을 때도 해당된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거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거나 운이 좋거나 자기 말이 옳다고 크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결국 잘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스토아 철학을 더 깊이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